안녕하세요. 네. 자, 재경관리사 2024년도 시험 대비해서요, 강의 진행 시작할 거고요. 저는 세무회계 과목을 맡고 있는 고선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시험 관련해서 OT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학습 전략 관련된 내용 있죠. 그런 걸 이제 주로 해서 조금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재무회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재경관리사 과목이죠. 재경관리사 시험이죠. 자, 3일에게 범인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 중에 수준이 가장 높은 시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다른 타 시험하고 비교해서도 수준이 가장 높은 시험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자격사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르는 이런 자격증 시험 있죠. 거기서는 거의 타급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회계 세무 관련돼선. 자, 보시면요. 재경관리사는 관리자급의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요. 그런 걸 반영해서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학습 방법 있죠.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험은 관리자급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책임자급이다 회계 쪽. 자, 그다음 자, 시험 시간은 토탈이 150분이요. 그래서 세 과목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죠. 재경관리사 시험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세 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중에 세무회계를 가장 어려워하시죠. 그걸 제가 저랑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무회계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150분 내에요. 자, 사지선다형으로 다행히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자, 40문항씩 해서 과목별로 꽈락이 70점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평균도 당연히 70점 넘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꽈락이 70점이라는 거,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한다. 자, 이러니까 세무회계 어렵다 하셔서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 때문에 불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준비하셔서요. 자, 세무회계도 70점 넘으셔야 돼요. 보면 세무회계를 가장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요. 그렇지만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가시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과목은 세 과목이죠. 그리고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각각 40문항씩 그러면 120문항이죠. 자, 120문항을 토탈 150분 내에 그냥 다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과목별로 쪼개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50분 내에 그냥 세 과목을 다 풀어내시는 거다. 근데 공부가 아주 부족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그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뭐 이렇게 찍고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잘 몰라서 그냥 찍고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한 문제당 1분 한 25초 뭐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시간에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차분차분하게 준비 잘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다음 그리고 그냥 '한번 쳐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응시료가 꽤 비싸요 보면은. 타시험보다 응시료가 꽤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험은 1 년에 8번 정도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보통 홀수 달에요. 13579 자, 이렇게 6번 정도 치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제 6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반기마다 해서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토탈 1 년에 8회 정도 시험이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 개월 정도 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2 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세무회계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작년부터 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2달 텀으로 인제 준비를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해서 다 맞추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시험은 시간을 조금 그렇게 덜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시험 문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럼 시험 전략을 조금 공부 전략, 학습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리자급을 보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냐, 관리자급의 역량을 갖추고 있냐. 자,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아주 지엽적인 부분 있죠. 자, 그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아주 지엽적으로 뭐 어떤 숫자를 외우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자, 먼저 이 세법에서, 그러니까 세무회계가 세법 관련된 거거든요. 세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워하는 게 용어도 좀 어렵다 하지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막 지엽적인 부분 외우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란 얘기요. 우리는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막 지엽적인 부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암기 이런 데에다 치중하지 마시란 얘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반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요. 좀 넓고 깊지는 않게, 넓고 얇게 이렇게 넓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넓게, 얇게.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자, 넓고 얇게 이렇게 그 공부는 좀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과목별로 해서 70점을 넘어야지 돼요. 그게 꽈락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만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자, 평균 70점이잖아요. 넘어야지 합격이면서 엔드 과목별로도 7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우리한테 맹점이요. 보통 보면은 뭐 평균이 몇 점 넘어야 된다 하지만 꽈락은 보통 과목별로 해서 그 점수 못 받으면 떨어지는 게 꽈락이잖아요. 자, 그거는 보통 보면 점수가 좀 낮게 되어 있거든요. 뭐 40점, 5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자, 70점이 꽈락이요. 과목별로 해서도 자, 70점을 넘지 못하면 탈락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 자, 과목별로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좀 세무회계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무회계가 양이 워낙에 방대해요. 근데 그 양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대비해서요. 투입하는 시간 대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지엽적인 부분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과목 다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좀 버릴 거 있죠. 쳐낼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9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100% 중에 90% 정도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100% 중에 70%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70%만 진행하면 되냐? 안 되겠죠. 자, 제가 70%를 강의 진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70%를 다 맞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스스로도 이 부분은 나는 좀 안 돼. 이런 부분들 버리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걸 감안해서요. 90% 정도로 강의 진행은 하기 때문에 제가 쳐내는 게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쳐내는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버려도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10%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한 10% 정도는 더 공부하시면서 버리는 걸로 그 정도로 해서 공부는 하셔야 된다. 그래도 딱 70%만 준비하면 너무 이거는 너무 불안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로 준비하신다. 공부는. 공부하실 때는 이 정도로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버리는 거 그냥 버리세요. 그 부분은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90% 정도로 대비하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전에는 이 재경관리사 문제가요. 좀 그 문제은행식이었어요. 문제뱅크 그런 식이었어서 자, 문제은행식이면 문제를 외워도 문제나 답을 외워도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세무에게 그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신유형이 막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당황하세요. 다 대부분 보면은. 자, 신유형이 출제가 될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문제은행식이면 문제를 외워서 푸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한다 생각하세요. 종전의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기출문제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있죠. 웬만하면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 많아요. 자, 그런 문제들만 다 맞춰도 70점은 넘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걸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신유형의 문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문제를 외우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거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나왔어도요. 신유형의 문제라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자,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경관리사 시험에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문제들은 크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종전 문제 있잖아요. 종전에 있었던 거를 약간 변형해서 내면 그거를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기본 이론이 탄탄해야죠.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셔야 된다. 자,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걸 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기본은 말 그대로 종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종전 기출 문제 여기에 문제에 나와 실려 있는 문제 있죠. 그다음에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루는 그 문제집 있죠. 거기에 실려 있는 문제는 다 기출 문제예요. 종전 기출 문제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 건 당연히 다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해서요. 문제가 변형해서 나와도 어떻게 변형해도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좀점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 조금씩 어려워진다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도요. 그 기본 이론을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냥 종전에는 문제 이렇게 기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한 거 있죠. 요약 정리한 거 그냥 쭉쭉쭉 이렇게 훑고 문제풀이 집중으로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그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시라고 그거를 좀 이렇게 막 빈칸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기로 해서 스스로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문제만 종전처럼 문제만 외워서 그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점 정도 좀 당부 사항이죠. 그렇게 해서요. 좀 학습 전략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세무회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 보고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세무회계 과목의 출제 범위를 보실게요. 세무회계. 자, 일단 세법의 이해다에서요. 조세 총론이라고 불러요. 자, 조세. 세금이죠. 세금. 세금이라는 조세, 세금 똑같은 얘기요. 자, 뭔지는 다 설명드릴 거고요. 자, 세금의 전반적인 이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게 조세 총론 파트이다. 아직 우리는 세금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뭐냐. 그걸 조세라고 부른다. 이게 세금이야, 세금.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 게 세법의 이해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조세의 종류와 성격. 이따가 제가 그 각각 세목별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좀 챕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별로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거는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세 총론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조세의 종류와 성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이라고 해서요. 국세에 관련된 국세. 자, 국세라는 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국세는요. 국가에서 세금 걷어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국가에서 살림 운영해야 되잖아요.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 자금을 걷어가는 것, 그 돈을 걷어가는 걸 국민들한테 걷어가겠죠. 자, 그걸 국세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국세한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릴 거다. 자, 거기와 관련되어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 국세기본법하고 합쳐서 여기까지가 일반 세법이다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인 전형적인 얘기. 자, 일반적인 얘기에서 여기까지 5문제 정도 출제돼요. 5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세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세,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득세,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 요 3가지 세목을 집중적으로 배우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기업에서 우리 이제 기업체에다 취업하실 거잖아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래서 기업체로 취득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면 그러면 다루게 될 세금이 크게 3가지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법인세는요. 법인이번 소득. 뭔가 벌어들인 게 있다.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번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로 인정하거든요. 법에서. 자, 그 법인이란 인격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법인 소득,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법인소득세 줄여서 법인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인세라는 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그냥 어떤 그 세목들이 출제가 되냐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라는 세목에서요. 자, 여기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이 나오죠, 출제. 그래서 법인세를 버리시면 절대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15문제 버렸는데 합격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거의 절반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서요. 이 20문항이요. 나머지가 20문항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나머지 20문항이 소득세. 자, 소득세는요. 아까 소득 뭔가 득했다 이거라 했잖아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벌어들인 게 있다. 그러면 내는 세금인데 법인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면 자, 그게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자,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꼭 법인이라는 주식회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주식회사 이런 회사를 꼭 설립해서 그런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만 벌어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자, 내가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수 있고 회사 다니는 그런 직장인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상태로 벌어들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그런 금액도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개인소득세. 그러면 그 사람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인도. 자, 그런 걸 개인소득세 줄여서요. 개인을 줄여서 소득세 이렇게 부른다. 여기서 10문제. 그 다음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죠? 자, 부가가치세. 얘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소비했다 하면 내는 소비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건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된다 했었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세금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직 뭔가 벌어들인 게 없는 그런 학생이다 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왜? 소비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업자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0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세금이요.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 둘 중은 하나일 거예요, 거의. 아니면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이럴 때.
그럴 때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막 정산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세금 다 아셔야지 그런 관리자급은 최소한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당연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당연히 기업체와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우시게 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10문항, 법인세는 15문항이죠. 자, 법인세가 양이 무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법인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5문항 출제가 되고요. 자, 나머지 요 윗부분이 5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강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첫 번째 세법의 이해 있죠. 이게 조세 총론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직 세금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자, 그게 여기 첫 번째 조세 총론 파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먼저 진행할 거예요. 자, 이게 1순위이다. 강의 순서는 얘가 1순위요. 자, 그 다음으로 뭘 진행할 거냐면요. 제일 끝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아직 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2순위로 진행한다는 거 그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얘를 2순위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법인세를 진행할 거예요. 자, 법인세가 3순위. 그 다음 소득세가 4순위. 그 다음 국세기본법이 5순위.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조세 총론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그 다음 법인세,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시간이니까 OT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세 총론 파트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조세 총론 파트에 보시면요. 자, 세금에 대한 조세라는 거 세금이요. 이따가 다 설명드려요. 자, 그거에 대한 토탈이다. 토탈. 전반적인 이론 설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중에 얘다. 조세 분류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비는 하시면 된다. 시험 대비는. 그러면 조세 총론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할까요? 조세 총론. 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려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조세라는 게 뭐냐? 자, 조세 총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조세는 세금이다 그랬죠? 자, 세금. 조세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금 왜 걷는 거예요? 세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그냥 조세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금이 뭔지는 아시죠? 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있죠. 그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뭔가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재정 살림 운영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예산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금 걷는 거 필요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국민이 세금 내는 거, 우리는 내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 걷어가는 거, 지자체 이런 데에서 걷어가는 거. 자, 이거를 세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세금 조세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자, 예전에는 이게 쌀조자예요, 쌀조자. 자, 예전에는 쌀로 세금을 내고 했죠. 자, 그래서 쌀조자, 세금, 세자 이 얘기요. 자, 그래서 세금으로 쌀을 낸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조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금하고 똑같은 얘기다. 요즘엔 금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금전으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요즘에는. 자, 조세란 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자, 목적은 뭐다? 재정수입 조달 목적.
자, 어디서 걷는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걷어간다 이거죠. 자, 세금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거에 따른 세금 분류 이따가 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 게요. 그냥 국민들한테 막 세금 막 수탈해 가고 이러면 돼요. 마음대로 뺏어가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옛날에나 가능했지. 지금은 그렇게 걷어갈 수 없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정한 법률, 우리를 대신해서, 대의정치잖아요, 지금은. 자, 그렇게 대신해서 제정한 그 법률에 따라서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거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를? 과세 요건이라는 거,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 너 세금 내야 되네, 책임지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 세금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냥 길을 지나간다고 잡고 세금 내.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과세 요건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법률 규정도 없는데 그냥 붙잡아서요. 세금 내 하면 낼 사람 있어요? 내면 바보지. 그거는 안 내죠 절대로. 자, 그래서 국민도요. 자,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 요건 이런 걸 충족한 경우에는 아, 내가 세금 내야 되네. 어쩔 수 없지만.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뭔가 나한테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 충족했으면 다 내야 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다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내가 세금 많이 냈다고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직접적으로 있으면 그럼 내 노후가 편안해지고 만약에 이렇다 이러면 내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죠.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내가 세금 많이 냈다고 우리 집 앞에만 아스팔트 깔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동의한 그런 어쨌든 우리가 선출한 그런 국회의원들 다 제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급부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부과는 금전급부이다. 뭘로 낸다 요즘에는? 쌀로 내는 게 아니죠. 요즘엔 뭘로 내요?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금전. 그런 금전급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조세라는 정의는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문제가 출제가 되든지 말든지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다. 세법을 배우시려고 하면. 지금 이런 세무회계를 배우시려고 하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부과권자가 누구냐? 부과권자, 책임을 지우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세금을 걷어가는 애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걷어간다 했었죠. 자, 국가에서 걷어가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국세라고 불러요. 조세의 분류는 중요하다 했었죠. 거기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걷어간다. 요즘엔 지방자치잖아요. 자치.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해서요. 지자체에서도 뭐 그 시, 군, 구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 살림을 위해서 별도로 걷어가는 세금이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지방세라고 부르지. 왜 걷어가요?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다.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걸 걷어서 써야지. 알아서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과세하는 근거는 당연히 법률에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금 마음대로 뺏어가고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세금 걷어가는 근거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 의무 지게 되는 거다.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냐? 그렇지 않죠. 자, 개별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일반 보상성이다. 그래서 걷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도 뭐라 못하는 거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납부하는 방법은 뭘로 납부하는 게 원칙?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럼 현금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전, 현물, 현금 우리가 얘기하는 죄송해요. 자, 현물이라고 벌써 말을 해버렸네. 자, 금전 있잖아요. 현금으로 내는 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건으로 낼 수 있겠지. 물건으로 내는 걸 우리가 물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물로 낸다. 현물, 물건으로 낸다 이거예요.
자,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건물 이런 걸로 낼 수 있나요? 원래 원칙 못해요. 자, 물건으로 내면 어떻게 하겠어? 자,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가 건물 갖고 있는 건물로 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재정수입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로 뭔가 써야 되는데 거기다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얘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는데 또 돈 들어가고 막 이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물건으로 내는 건 안 돼요. 근데 물건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금이 있다. 세금의 종류 중에 상속세이다. 상속세. 자, 상속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건물 이런 것만 부동산만 엄청 물려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 재산을 물려받겠죠. 물려받은 나를 상속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을 당했다 해서 피상속인인데요. 뭐 우리는 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자를 상속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당했다 이 얘기요. 피, 당했다. 이 뜻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넘겨받은 그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 재산이 넘어왔죠.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이 넘어왔을 때 뭐 부채도 넘어오겠지만 부채가 더 크니까 내가 상속을 받겠지. 부채가 더 그러니까 부채가 더 적으니까 재산이 더 크니까 내가 상속을 받았겠죠. 부채가 더 크면 그러면 안 받지. 상속 포기하고 이러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자, 그럴 때 이 자녀는 뭘 내야 되냐? 상속세를 내야지. 돌아가신 분이 낼 수는 없죠. 상속세라는 세금은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긴 해요.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긴 한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세금은 누가 내야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람이 내야 돼.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물려놓고 돌아가실 게 전부 다 건물밖에 없어. 건물 이런 부동산밖에 없어. 자, 이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현금으로 내야 된다며. 금전. 현금으로 내야 된다며. 금전.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돈은 안 물려놓고 그냥 부동산만 물려놨어요. 그럼 부동산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면 제가 못 받고 파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건으로 받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건물로 상속세가 뭐 10억 낼 게 있어요. 그러면 10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그거를 나는 세금으로 낼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속세만 받아줘요. 상속세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안 돼. 다른 국세는 안 돼요.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도 가능하거든요. 지방세는 어디서 걷어가는 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거. 자, 그 중에서도 재산세는 재산세 해마다 내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근데 그거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재산으로라도 걷어가겠다는 얘기요. 돈이 없어 하는 분들 많으니까. 됐죠? 그래서 지방세는 뭐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한 그런 세목에 해당이 되고요. 세금에 해당이 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그렇다. 상속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건 예외인 거고 원래는 뭘로 내야 된다?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 현물 받아주는 건 예외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끊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서는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15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그 표 있죠? 그 도표 보시면 된다. 자, 도표 보시고요. 조세 분류할 줄 아셔야 돼. 조세, 세금이다 했었는데요. 자, 세금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자, 일단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네요. 자,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누가? 주체가 누구냐? 걷어가는 애가 누구냐? 자,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 국세.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는 건 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자체에 걷어가는 거 지방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일단 구분하시고요.
자, 지방세는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돼. 자,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주는 국세예요, 국세. 나중에 회사 근무하실 때에도요. 그때도 주로 다루는 게 국세예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잘 아셔야 돼. 자,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다. 자, 국세. 국세에 해당되는 거 내국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내국세는 우리 국내에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요. 자, 그 다음에 관세는 뭘 통과하면 관세 낸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국경을 통과하면 내는 세금이 관세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수입이면 관세를 내야 돼. 수입하는 나라에서 내는 거예요. 관세는. 그러니까 내국의 그런 내국 물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같은 것들은 관세라는 걸 부과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국 물품보다 조금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면 세금을 또 부과했으면. 자, 그런 식으로 내국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 외에도 부가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죠. 자, 일단 내국세부터 보실까요? 이것도 부가세도 내국세인데요. 그런데 좀 조세 분류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요 분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내국세라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세는 수입할 때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된다. 자,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 이건 중요해요. 이 분류는 중요해요. 자, 국세. 그냥 일반적으로 국세다 얘기하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내국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 자, 직접세는 내 세금 내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우리가 담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한다 이 뜻이요. 자, 담세자. 이게 약간 한자가 많아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한자가 많아서 좀 요즘에 한자 잘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힘들면 혹시 이제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요. 그 한자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좀 이런 거는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이 좀 유리하죠. 옛날에 한자를 다 배웠었어요. 자, 어쨌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이 뜻이요. 담세자. 자, 담세자, 내 세금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세금을 부담해야 돼, 법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 세금을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냐. 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라고 할게요, 그냥. 자, 납세자가 법률에서 얘가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갖다 내야 되는 자. 자, 이런 자를 납세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담은 하는 자인데요. 자, 그런데 납세자, 직접 세무서 이렇게 국가에다가 내는 자 있잖아요.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자는 다른 경우가 있어. 그거를 뭐라 부르냐? 간접세라고 불러요. 간접세.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자, 법률에서 자, 이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자, 이게 간접세요. 간접세. 말 그대로 간접적인 거란 얘기야. 내 세금 아니다 이 뜻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소비세가 그래요. 소비세. 소비세. 자, 소비세 여기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뭐 유통세 이런 얘기 있는데요. 소비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소비세라는 건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대표적이죠. 인격이,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인격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인격, 사람이 대표적이죠. 자, 이런 사람이 어떤 경제활동을 해서요. 벌어들인 게 있어. 뭔가 번 게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뭔가 득한 게 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소정에 득한 금액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그래도 너가 뭔가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기여한 바가 있지. 그러니까 국가한테 세금 내 하는 게 소득세이다. 자, 그런데 일정한 건요. 자, 내가 벌어들인 걸 쓰거든요.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 그 벌어들인 돈을 쓰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소비세이다. 자, 소비세는 누가 담세자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
소비세는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를 하면 내야 돼. 소비를 하면, 아, 너 능력이 있네. 이런 거 샀어. 명품 귀걸이 샀어. 그러면 돈이 있네. 세금 내. 이거예요. 자, 이게 소비세. 소비세. 소득세는 뭔가 벌어들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 내. 그러니까 담세자 누구요? 소득자이지. 소득자. 벌어들인 애가 내야 되는 거고요. 자, 요 소비세는 소비자, 소비한 애가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자, 이걸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다. 자, 소비세는요, 소비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비한 귀걸이를 샀어. 명품 귀걸이를 샀어. 자, 이러면 소비세라는 걸 내야 돼요. 자, 그렇지만 내가 직접 그 세금, 내 세금이 얼마야 하고 국가에다 갖다 내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 세금을 누가 대신 갖다 내냐? 납세자라는 사업자가 대신 갖다 내요. 사업자. 자, 소비세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부가가치세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강의 진행할 거다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배우면 더 잘 이해가 되세요. 자, 어쨌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뭔가 가치가 더해졌다 이거잖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다 없었던 거에서 귀걸이라는 게 명품 귀걸이 이런 게 생겨났죠. 명품 아니요. 명품 귀걸이가 생겨났죠. 그걸 소비했지. 그러면 소비하는데 아, 너 세금 낼 능력이 있네. 세금 낼 능력 없으면 소비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렇게 부과하는 게, 자, 그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소비한 데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 귀걸이를 소비한 자. 제가 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제가 갖다가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소비한 게 오늘 소비한 게 뭐 커피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다 기록해서 그걸 그 세무서에다가 내 세금 얼마야 신고 납부하냐? 그렇지 않죠. 그건 대신 그 사업자들이 해줘. 나한테 귀걸이를 판 사람, 그 다음에 밥을 판 사람, 커피를 판 사람, 커피 판 카페 사장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납세금으로 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는 이 사람들이 대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세금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갖다 내죠. 법률에서 이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얘기한다. 중요해요. 간접세. 직접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벌어들인 거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나예요. 나. 내가 벌어들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자,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납세금으로 져야 돼요. 내가 세무서에 내 세금 얼마야 하고 내는 거예요. 그걸 납세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은 걸 우리가 직접세라고 얘기를 한다. 직접세, 간접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요. 세금 종류 중에 아까 법인세 있었고요. 소득세 있었고요. 부가가치세 있었거든요. 자, 그중에 부가가치세는 뭐다? 이 중에 직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 자, 이 부가가치세 외에도 소비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나 주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다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같은 걸 직접세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배우는 주요 세목 중에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는 소득세와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와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설립했네. 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거, 낸 세금, 법인세.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편해요.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되실 수 있어. 다 배우고 나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되신다. 자, 그 다음 유통세 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관세는 수익 관련된 거다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덧붙는 세금이야. 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원인,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세금을 뭐에다 부과하냐? 아까 소득세는 뭐라 했어요? 개인이 번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개인이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알바를 하던 해서 벌어들인 게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개인이 번 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번 거, 그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게 법인세.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뭔가 내가 소비한 게 있다 그랬죠. 소비하면 내야 되는 거,
소비 사실이 부가가치세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부가세라는 건요, 부가가치세하고 달라요.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가 아니라 서브텍스예요. 서브텍스. 부가가 된다, 붙는다 이 얘기요. 다른 세금에 덧붙어서 내는 세금을 얘기한다. 자, 이거를 서브텍스, 부가세 이렇게 부른다. 자, 이건 다른 세금이 원천이죠. 그 세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 그래서 교육세는요, 만약에 여기 아까 간접세에 주세가 있었거든요. 자, 주세, 주류. 내가 소주 마신다, 맥주 마신다 이러면 거기에 주세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주세,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 교육이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주세가 일정 비율 넘어가면요, 그럼 교육세라는 걸 또 내도록 하고 있어. 교육 발전이 안 좋잖아요. 교육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쓸 거야 해서 세금을 거기다 주세에다 덧붙어서 걷는 거예요. 자, 이거를 주세, 아니 교육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주세 등에 덧붙는 거. 주세만 덧붙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게 주세에 덧붙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좀 쓸게. 감면세액 등이 있을 때 그래요. 국세 등에 대해서요, 국세 등에 대해서 어떤 감면 등을 받았어요. 국세 등을 깎아줬다는 얘기야. 그게 그런 깎아주는 그런 걸 규정하고 있는 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뭔가 깎아준 금액이 있어. 자, 그런 금액이 있으면 깎아주니까 좋죠. 대신에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은 워낙에 어렵다 하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몇 프로 정도 돼? 한 20% 정도 되거든요. 감면세액이 20% 정도. 자, 어쨌든 그렇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좀 내. 자, 이런 게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부르는 부가세이다. 부가세. 부가세는 뭐라고요? 다른 세금에 덧붙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의 서브텍스다 이 뜻이요. 이해되시죠? 독립된 다른 뭔가 세원이라고 얘기해요. 세금을 걷는 원천.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떼는 거다. 자, 이걸 부가세라고 한다. 부가세는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얘네가 나중에 목적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부가세가 목적세예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는 아닌데 얘네가 다 목적세예요. 목적세. 오른쪽에 목적세 이렇게 넣어주세요. 목적세. 목적세. 목적세는요, 세금을 걷어서요, 어디다 쓸 건지가 정해져 있어. 뭐에다 쓰겠어요? 교육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써요. 이런 세금을 걷어서. 교육이 안 좋다 했잖아요. 술 많이 마시고 하면. 그래서 이 세금은 걷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쓸 거야. 목적세. 그 목적에 쓸 거야. 그 목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낼게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 이걸 목적세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어디다 쓰겠어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은 걷어서 농어촌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세금 이름 자체가 뭐예요? 어디다 쓰는지 목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적세라고 얘기를 한다. 자, 소득세이면 소득에 쓰겠다 얘기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쓰겠다? 아니죠.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세금을 매길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부과하냐 이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법인한테 쓰겠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뜻이지 부가가치에 쓰겠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다 뭐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라는 거 있죠? 얘가 목적세에도 해당이 돼. 목적세. 그 목적에 쓰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도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가 있어요. 목적세 먼저 보시면요. 이건 뭐겠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이다. 지역의 그 지자체의 자원 유지, 보수,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뭐겠어요?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말 그대로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세, 나머지는 보통세에 해당되는 거 이런 세금 종류가 있다. 자,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그런 지방세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국세랑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됐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조세의 분류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잘 나온다 시험에서는. 분류할 줄 아셔야 돼. 첫 번째 부가 주체가 누구냐. 세금을 걷어가는 데가 어디냐. 쉽게 얘기하면 과세권자, 부가 주체. 세금 걷어가는 데 어디요?
국가 아니면 지자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요? 국가에서 걷어가면 뭐라 부른다? 국세라고 부른다. 지자체에서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부른다. 지방자치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냐 여부. 자, 특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 불렀어요? 조세를 세금을 걷어서요. 어디다 쓰는지가 정해져 있어. 뭐라고? 목적세. 목적세. 특정되어 있다 하면 목적세. 목적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이런 거. 교육세나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 국세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걷어서요. 그냥 산림 운영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산림 운영하는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요 세목이 부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아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겠죠. 자, 그 세 가지는 다 목적세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보통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다 뭐요? 위에는 국세예요? 아니면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다. 우리가 배우는 거 다 국세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이 전가가 가능하냐? 내 세금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전가가 가능하다. 자, 이걸 뭐라 불러요? 간접세라고 부르죠. 그죠? 자, 전가가 안 된다. 내 세금이다. 그러면 전가 안 되죠? 직접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요 세목 중에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다 있었어요.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이다. 자, 그 다음에 인적사정을 고려해 주냐. 인적사정 고려 여부에 따라서요. 인세와 물세로 구분을 해요. 자, 인적사정 고려한다. 고려한다 하면 인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물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배우는 법소부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에서요. 부가가치세는 인적사정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아요. 자, 소비하면 무조건 부가하는 거야. 그랬었죠. 내가 부양가족이 10명이야. 자, 그래서 컵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소비하지 말란 얘기요. 소비했으면 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가족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넌 부담 안 해도 돼. 이런 거 없다. 그걸 우리가 물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이런 거.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대표적인 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 이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부양가족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안 따져.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주요 세목 중에 세법 중에 세목 중에 자,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 이런 것들은 자, 소득세 개인이 번 소득이다 했었잖아요. 개인이 벌어들인 게 있는데요. 내가 부양가족이 10명, 100명 막 이래요. 자, 이러면 세금 덜 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벌어서. 자, 그래서 그런 인적사정 고려해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세이다 하는 경우에도요. 법인의 종류가 대기업도 있고 주식회사 뭐 이런 데도 삼성전자 이런 데 대기업 이런 데도 있고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 그런 데도 있잖아요. 중소기업, 소기업 막 이런 데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자, 그런 데들은 세부담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세제상에 약간의 혜택이 있어요. 세금 좀 덜 낼 수 있도록 혜택이 있다.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거지. 법인도 인격이요. 법에서 인정받은 인격이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법인세도 인세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세대상의 측정단위다 되어 있는데요. 과세대상 어디다가 세금 부과할 거냐 이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세금 부과할 거냐. 자, 그 측정을 뭘로 하냐?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금액 단위로 하는 경우는 종가세 이렇게 얘기해요. 종가. 뭐에 달렸다? 가격에 달렸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량 단위로 하면 수량에 대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붙여요. 아니 얼마 이런 식으로 붙인다. 자, 이러면 이걸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량세. 량. 수량에 달렸다 이 뜻이요. 종량세. 안 써지는데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독립된 세원이 있냐? 자, 아까 독립된 세원이 없다 얘기했던 거 있었죠. 부가세. 이거는 뭐에 덧붙는 거라고? 독립된 세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붙으면 거기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따라 붙는 애다. 자,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자, 이러면 얘를 독립세 이렇게 불러요. 독립세. 자, 그런데 독립된 세원이 없대. 다른 세금에 덧붙는 애다? 그럼 뭐라 불러요? 부가세. 부가세. 그죠? 서브텍스 이렇게 부르게 된다. 얘기죠. 자,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국세는요, 각각의 세금 종류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죠. 위에가 국세이죠? 쭉쭉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하나의 이 세금 종류를 세목이라고 해요. 세목, 종류다 이 뜻이요. 하나의 세금 종류에 따라서요, 하나의 세법이 대응해서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다 하면은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건지를 다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배워야 될 게 소득세, 우리 소득세 배워야 된다 했죠? 그거는 소득세법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다 하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법인한테 어떤 세금을 부과할 거야.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그리고 뭐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 그러니까 몇 프로를 과세할 거야. 이런 거 있죠? 몇 프로를 세금으로 할 거야.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인세법이라는 데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 법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 이 세금은 부과하는 거고 매기는 거고 이런 것들 다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의 종류가 13가지예요. 세금의 종류요. 국세의 종류 13가지거든요. 쭉 보시면. 자, 그런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의 세법씩 다 규정이 되어 있어.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그다음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13가지 세목이면 세법도 몇 개여야 돼? 13가지여야 된다는 뜻이죠. 원래. 자,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관련 있는 게 많아서요. 한꺼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묶어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13가지 세목에 대해서 12가지 개별적인 세법, 각각의 세목에 대한 세법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국세는 1세목에 대해서 1세법주의를 두고 있다. 참고로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럴 만한 내용은 아니요. 그 다음에 국세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이라면 다 적용되는 거야. 자, 이런 거라면 그때는 이런 일반세법이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조세의 분류. 얘는 잘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온다 아주. 조세부과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걷어가냐? 자, 국가가 걷어간다 하면 뭐라 불렀어요? 국세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걷어간다. 뭐라 불렀어요? 지방세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세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배우는 세목들 있죠? 자,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 건지 사용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다. 어디다 쓸 건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목적세라고 부른다.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교육세, 교육 발전을 위해서만 쓸 거야. 농특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쓸 거야. 자, 지방교육세, 이거 지방세요. 자, 지방세 중에 지방교육세, 이것도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만 쓸 거야. 이 얘기죠? 이건 국세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어디다 쓸 건지 법인 소득에 대해서 써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통세이다. 그냥 재정 수입 걷어서요. 부족한 데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어느 목적에만 써야 돼.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걸 보통세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의 정가 여부다. 조세 부담을 정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세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 내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내기는 해요. 세무서에다가, 그러니까 국가에다 갖다 내는 건 내가 내는데요. 그런데 내 세금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갖다 내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간접세라고 부른다. 자, 내 세금이 아니니까 전가, 넘긴다는 얘기잖아. 떠넘긴다 얘기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긴다. 전가가 가능하다. 간접세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건 납세 의무자, 납세자라 할게요. 자, 납세자와 뭐가 다르다? 담세자가 다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냐 다르냐 이거잖아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납세자. 내 세금 내가 신고 납부해야 돼. 이걸 직접세 이렇게 부르고 간접세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걸 간접세라고 부른다.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신고 납부. 소득세,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신고 납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주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종류 중에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소비하면 내야 되는 소비세이다 했었죠. 소비세. 그러니까 담세자가 누구다? 소비하면 내야 되는 거다. 담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 근데 소비자가 일일이 자기가 소비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이야? 세금 얼마야? 자, 이렇게 내지 못한다 그랬죠. 자, 누가 대신한다? 사업자라는 자가.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그런 자가 대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커피숍 주인, 편의점 주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사장들 이런 사람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 세목 중에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그거 외에도 소비세의 종류가요. 주세. 뭐겠어요? 주류를 소비한다 이 얘기죠. 주류 소비하면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주세라는 걸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가 내가 소주 한 병 먹었다 해서 거기에 세금 얼마야 하고 세무서에 갖다 내지는 않잖아요. 자, 그건 누가 내요? 사업자가 내게 된다. 주류를 판 그런 사업자가 내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명품 가방 샀다. 명품 가방 샀는데 내가 그 세금 얼마야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진 않죠. 자, 그거는 나한테 판 애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다른 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내 세금이 아니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갖다 내긴 하지만 소비자한테로 세금을 넘겨야겠죠. 내가 부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담을 전가시킨다 이거예요. 세금 부담 전가시킨다. 누구한테까지? 소비자한테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 주냐 이거죠. 자, 내가 부양가족이 10명 있네, 100명 있네, 힘들겠네. 그러면 세금 좀 깎아줄게 하는 개념이 인세,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인세.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 상관없이 네가 부양가족 10명, 100명 이렇게 되면 소비하지 마. 소비세는 물세요, 물세. 물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세이죠. 그죠? 부가가치를 소비할 능력 없으면 하지 말란 얘기야. 소비했으면 무조건 그 소비 사실의 담세력을 포착한다. 이 뜻이거든요. 소비할 수 있으면 너 세금 낼 능력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물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 갖고 있으면 세금 무조건 내야지. 내가 부양가족 몇 명이든 뭔 상관이야. 그다음에 자동차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지.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인세. 법인세.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다. 법에서 그랬고요. 소득세도 개인소득세 그랬잖아요. 인적사정 당연히 고려해야지.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그런데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우리가 배우는 주요 세목의 종류가 요 3가지라 그랬죠.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측정하는 단위다. 자, 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냐? 그게 과세 대상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개인이 번 소득이다. 소득이 얼마야? 법인이 번 소득이 얼마야? 내가 소비한 부가가치가 얼마야? 금액으로 나오죠. 금액 단위 거기에다가 몇 프로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종가세, 금액 단위로 되어 있다. 가격이다. 종가세 얘기고요. 수량으로 되어 있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름,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유류세라는 거 붙게 되죠. 그래서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량에 대해서 얼마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거를 우리가 종량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교통회주 환경세 쉽게 얘기하면 유류세 이런 것도 종량세죠. 대표적인. 그 다음에 주세 중에 일부도요.
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종양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나 이런 것도 종양세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된 세원이 있냐? 있으면 독립세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다른 세금에 덧붙는 서브텍스 개념이야 그랬잖아요. 자, 서브텍스는 다 그게 뭐랑 유사하다 했어요. 얘는 서브텍스는 거의 목적세이다 했었죠. 목적세. 그 목적에 쓰는 교육 발전했을 거야, 농어촌 발전을 했을 거야 하는 목적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가세. 교육세가 뭐 주세가 뭐 20%, 30% 넘어가고 이러면은 거기에 20% 이런 식으로 교육세에 붙게 되고요. 농특세, 감면하는 법인세, 소득세 같은 감면하는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20% 이런 식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내 그랬었죠. 자, 그런 게 부가세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 덧붙는 세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번 소득, 개인이 번 소득, 그 다음에 소비한 부가가치라는 거. 자, 이런 별도의 세원이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세금에 덧붙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세 이렇게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조세법의 대원칙 여기까지만 좀 보고 그리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조세법의 대원칙. 자, 세금은요, 뭐에 따라서만 세금을 지게 된다. 자,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된다 했었는데요. 자, 근데 모든 국민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저런 세금을 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 요건이라 했죠. 그런 걸 충족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 세금을 걷어가려면 그런 과세 요건 충족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세금을 걷어가지, 아무한테나 진짜 나는 번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런데 세금 걷어갈 거야. 무조건 내. 지나가는데 그냥 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세금, 자, 법률의 근거, 법률이죠, 법률.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가징수할 수 없다. 부가, 세금을 지우고 징수, 걷어간다는 뜻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뽑았잖아, 어쨌든 국회의원. 그럼 따라야지. 그 법은 따라야죠. 그러니까 법이다 생각하시면 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책임을 지고 내야 되고 이런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조세 평등주의. 뭐 누구한테만 세금 많이 걷고요. 누구는 조금 걷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공정하게 해야지. 누구한테만 걷고 누구는 안 걷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이 있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그러니까 대기업은 유리하게, 소기업은 불리하게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다 그게. 조세법 입법과 세금 이런 거 걷기 위한 그 법률을 조세법이라는 법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부가징수 그걸 적용해서 걷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해라. 내가 이뻐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뭐 빼기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당연히.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화살표는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에서 마지막으로 강의 진행한다는 거기에서 다시 또 나올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는데요. 신의를 지켜라 얘기야 말 그대로. 신의를 지켜라.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다. 자, 이것도 마지막에 배우게 될 국세기본법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첫 시간에는요. 조세의 대분류 있죠. 그리고 조세를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